제가 이 강의를 비슷한 걸 하고 나서요. 여기서 듣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치과로 달려가서 저기 뭐야 취직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말이 그 조무사시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이 너무 근무 환경에 있어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대요. 간호사 그 조무사님. 왜냐면 일단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자기의 의견이 회의에 가서 통하잖아요. 자기가 인센티브 얼마 받을지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쫓기지 않았대요. 예. 그래서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그럴 위험이 없고 자기 너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공동체 경제라고 그랬을 때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들이 굉장히 공동체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윤리성과 공동체성을 너무 믿어버린 나머지 뭐예요? 전혀 살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무언가를 사실은 해내지 못한다는 데 사실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의료 분야라서 그런지 돈을 일단 벌어들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형식의 대한 경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기는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나오는 수익을 계속해서 다른 사회적인 어떤 다른 것들을 하는데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많이 망했어요. 근데 대안학교도 지금 마련해가지고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안 와요, 사람들이. 학생이 사실은 많아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대학 등록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수준의 니즈가 어디까지인지 합리성이 어디까지인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이 굉장히 윤리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사실은 또 좀 되게 힘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살림은 이거를 되게 뭐예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조금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마지막 결어로 하고 수업 마치고 여러분들은 또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 뭐냐면 이런 거죠. 결국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와 돌봄이라는 공동체성, 사회적 관계성에 기반한 공동체 경제를 만든 거잖아요. 사실 모든 돌아가는 경영 원리가 관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 추구가 다는 아니고 그리고 좀 다른 합리성의 실현 이런 것도 보죠. 그래서 사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이런 거죠. 공동체적인 일치 상태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게 과거에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념 하나를 갖다가 굳건히 믿어야 돼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가 가능했거든요. 특히 이제 종교적 공동체나 전통 공동체는 특정 신념을 갖다가 공유하고 그것을 그냥 따르면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건 것 같아요. 되게 그 안에서 꿈틀꿈틀 되는 게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그때그때 다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자신이 공동체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경제적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하지만 그래서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고 그래서 어디까지의 합리성인가는 그때그때 정말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사실 내용적으로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 경제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 있는 것 같아요. 상호 의존성, 즉 자신이 타자 속에 함께 있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래서 어디까지일 건데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공동체성에서 출발하지만 내용적 공동체는 사실은 계속해서 그때그때 마련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사실은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토론하실 거리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다 못된 거 다시 이제 말씀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듣고 나면 저는 되게 궁금해요. 이야기를 듣고만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림 예를 들었었는데 그런 예가 아니고 좀 다른 영역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국내에서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거. 이탈리아의 볼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을 전체가 다 협동조합이에요. 거의 조그만한 그 나가면 그 마트 있는 것 거의 다 그렇다. 볼로니아 얘기하고 요즘 그 칠레 쪽에서도 그런 마을들이 생겼다고 주로 협동조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고 여기 지금 보면은 오스트리아 파푸기아의 뭐지 무슨 뭐 이쪽에서도 마을들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꼭 공동체 경제의 지금 사례는 되게 들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공동체 경제라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르지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 삶은 자본주의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사실은 그런 구석들이 있는 건데 특히 저는 선물 경제 얘기하고 싶거든요. 선물 경제를 꼭 자본주의적인 것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지면 선물 경제는 되게 뭐예요? 쓸데없는 교환이에요. 왜냐면 돈으로 주고받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좋아하는 거 사잖아요. 가장 효율성 높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게다가 되게 사치성을 사주죠. 자기가 결코 자기 돈으로 자기한테 사주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남한테도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효용성 뭐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그 사실은 그 우리가 효용성의 논리가 있다라는 등 뭐 그런 것에 의해서만 이제 결정되지 않고요. 특히나 선물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독특한 합리적인 어떤 사회성을 갖다가 생산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연대와 사회성인 것 같아요. 선물을 주고받는 거는 경제적 이해관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이기도 하지만 관계 자체를 수취하기 위한 행위예요. 여러분들 왜 선물을 주고받으세요? 친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싸우고 싫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뭐 우리가 상품만 생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를 생산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들 수 있는 것 같고 또 어디더라? 그 호주를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호주 이 사례가 들어가 있어요. 호주의 광부 사례를 들더라고요. 근데 이 광부 사례를 들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광부들이 주로 어떤 식의 그 호주의 광부들이 어떤 식의 가족 구성원이 많았냐면 그때 필리핀에서 이주해온 여성과 결혼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가정들이 되게 많았는데 필리핀에서 이주해온 여성이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하고 있던 거는 간호사였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결혼을 해서 광부로 오는 바람에 그 직장을 주로 그만두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 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그 필리핀 여성은 그 이주민 여성은 뭐가 되냐면은 사실 전업주부가 돼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되게 많이 이제 몰려 있어요. 광부들은 사실은 그 같은 탄광을 갖다가 채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모여서 많이 살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에서 회사가 제안을 했대요. 뭘 제안을 했냐면, 야, 너희 노동시간, 야간 근무 뭐 몇 시간 더 하면, 그리고 이렇게 뭐 하루에 3번 타임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뭐 돌리면 돈 더 많이 줄게. 이렇게 근무 제안을 했대요. 근데 자본주의적인 원리에 따르면 그 광부도 노동자고 사실은 임금을 더 많이 수혜하기 위해서 그것에 동의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광부의 부인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근데 부인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혹은 나에게 가치가 있는 삶을 생산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남편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와의 관계를 맺는 거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거죠. 그런 관계에 의해서도 구성이 되는 것인데 내가 삶의 이해관계를 갖다 뭐든지 다 자본주의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고 제안을 한 건데 광부도 반대했고 그때 그 부인에서도 관계가 좌절된 그런 사례를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자본주의적인 탄광 기업에 의해서 그 마을이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은 자본주의적인 경제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하고 좀 모자르죠. 사실 더 많은 사례는 타전을 위한 경제는 없다 이런 거 보면 좀 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관계와 돌봄 저번 시간에 캐롤 베이건 얘기는 잠깐 나왔지만 이런 어떤 여성의 한 도덕 발달이나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이런 관계나 살림 같은 거 강조하는 거 들을 때 되게 객관적인 감정이 들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여성이 긍정적이고 여성과 더 잘 관계할 수 있고 이렇긴 하지만 결국엔 그게 또다시 여성의 몫으로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 정당화시켜주는 좀 기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살림의 이런 이 사람이 얘기한 공동체 같은 것도 그런 살림의 능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성을 강화시키는 네, 것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저는 남자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한국 남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능력이 심하게 떨어지고 계속해서 그림자 노동이 옆에서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 비판을 똑같이 받을 수 이런 실제로 살림 공동체에서 그런 남성들의 떨어진 살림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 떨어지는 살림 능력.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하실까봐 뺀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세요. 항상 또 받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관계, 케어 좋죠.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좋으니까 너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경제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돌봄이나 해 라고 오히려 더 얘기할 수 있고 아이고 살림 잘하네 그래 니네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여자 하네 이렇게 끝날 거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살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케어를 원래 그 의미를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케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원래 케어는 어디에 적용되어야 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꼭 보세요. 맥락이 중요해요. 어떤 맥락에서 케어를 얘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모든 말의 의미는 사실 맥락 의존성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성들은 배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성 윤리였으면 그거 원래 사실은 이데올로기로 탄생할 때 그거는 뭘 전제하고 있냐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고 남성은 공적인 영역, 여성은 사적인 영역에 배치를 하면서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에게 사실은 케어나 배려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데올로기의 전형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케어를 어디다 사용했는지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케어의 논리를 경영에다 썼어요. 즉 공적인 영역에서 썼어요. 그리고 의료라는 영역도 사실은 점점점 배려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이해관계, 단 하나의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 그야말로 정말 식민화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의료라는 그 영역, 직업 영역이어야말로 공식적인 분야이지만 거기에는 케어 에틱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단 말이죠. 저는 원래 이데올로기로서 사용되는 여성성이 가정이라는 그 맥락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살림은 사실 공적인 영역에서 그것도 경제 영역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나누는 영역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관계를 맺는 영역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과 연관을 맺는 이거 지역 주민은 가족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과 연관을 맺는 그 과정에서 환자와의 과정에서 환자와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관계 혹은 배려의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미 그것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여성성과는 그 의미가 멀어요. 사실 진짜 정말 배려 깊은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데올로기로서는 그거예요. 우리 가족한테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배려의 원래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뒤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법이 뭐냐면 그것을 쓰지만 다르게 쓰는 전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건 나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해석한 거지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분들을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이 살림이 왜 욕을 안 먹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전략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항상 대항 전략을 쓸 때 맞서잖아요. 근데 맞서는 건 티가 너무 많이 나. 나 지금 너 반대하고 있음. 얼굴에 나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쪽에 당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다가도 저항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짤 때 맞서야 될지 물처럼 스며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의 전략이 되게 다양하게 사실은 맥락에 따라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맨날 맞서기만 해요. 맞선다고 우리가 진짜 맞서기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얻어질 수 있으면 나는 하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살아온 결과 어쩔 땐 맞서고 어쩔 땐 스며들고 이래야 되더라고요. 전략의 다양성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배려, 케어, 공동체 이런 것들을 갖고 나섰잖아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원래 의미대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전면화 시켰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회에서 되게 별로 신경 쓰지를 않은 거죠. 다른 맥락에서 그거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혼 여성들만 모여있는 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 이롭게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뭘로 포장한 거예요? 배려로 포장한 거잖아요. 그쵸? 관계윤리로 포장을 했잖아요. 근데 포장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닌 걸로 포장을 아주 교묘하게 하고 간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역사회를 많이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페미니즘을 전면적으로 사실은 저기서 학습하거든요. 전면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항 없이 사실은 거기에 스며들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전략도 있다. 저도 써요. 가끔 가다가. 근데 맥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전형적인 맥락에서 그걸 쓰면 그건 정말 이데올로기적인 정리인데 여성성을 있잖아요. 되게 난감하게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헷갈리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또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전형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퀴어라는 게 뭐예요? 퀴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염색체라든지 섹슈얼리티라든지 성적 지향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원래 하나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떨어지고 약간 애매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애매하게 만드는 게 진짜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략적으로는 맞서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맞서는 방법도 사실은 우리는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어쩔 땐 또 그렇게 해야 하긴 하죠. 또 다 진짜 정확하게 많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걸로 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잘한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해를 못 하셨다면 정확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을 안 하셨을 테니까요. 또 혹시 말씀하세요. 아무거나 아까 그 뭐라 그러셨죠? 허접한이라고 했는데 그럼 허접한 환영입니다. 허접한 질문 환영. 뭐 이거 이외에 다른 건 물으셔도 돼요.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 취업 때문에 되게 많이 걱정하는 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방식들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들어가 봐야 착취적인 거. 저도 약간 지금 헷갈리는데 저도 어쨌든 학교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그 논리에 따른 뭔가가 필요해요. 항상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돈을 그냥 주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럼 내가 어디까지 이거를 내가 속해 있는 나는 사실 거기 들어가서 거기 순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를 바꾸고 싶은 욕심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까지 맞서야 되고 또 어디까지 스며들어가야 되는지 저도 매 순간 매일매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정치경제학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치경제학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 결정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단 눈 딱 감고 한 5천만 원만 벌 때까지 있는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뭐 굳이 말릴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조그만한 그 가게 같은 거를 협동조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 사실 대안학교 다니셨던 분들, 성미산 마을 이런 데서 청년들이 주로 협동조합식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뭐 도시락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수지 타산을 잘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어렵죠. 살아남아야 돼요. 아이템도 좋아요. 제가 여기서 처음부터 그랬죠. 이게 의료에서 먹힌 것 같다. 의료에서 먹힌 것 같다. 다른 것 중에 먹힐 게 없을까? 만약에 페미니즘 학교 같은 것들을 협동조합식으로 하면 될까? 저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전주 비비. 전주에 있는 비비 생활협동조합이 있어요. 예, 비비. 여기도 비혼 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그 단체고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딴 거 없어요. 그냥 장소를 빌려놓는데 장소 대여비가 제일 많이 돈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활동비가 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유지하면 되잖아요. 자기는 그 활동비 받고 살 정도의 삶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돈은 많이 똑같아요. 돈은 많이 벌지 않지만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일단 자아 실현이 가능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명사도 불러서 듣고 이거를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고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어때요?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 되는 거죠. 페미니즘 학교가 되는 거죠. 지역에 기반을 둔. 근데 어쨌든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그것도 저는 또 놀랐어요. 생각해보면 좀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가는 거죠. 스터디 모임이랑 뭐가 다르다고? 작은 스터디 모임이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어차피 돈 수렴해가지고 그쵸? 그 애프터비 같은 거 마련하고 근데 그러는데 그거를 조합 형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처음에 출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거를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활동비 같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기업이 자본주의적인 기업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어떤 그 돈을 모으고 이윤을 내고 그 다음에 하는 걸로. 거기서 그 밖에 무슨 뭐 이윤 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강의 사업을 하겠죠, 주로. 저희처럼. 이렇게 강의 같은 거를 해서 일반 다른 이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연다든지 해서 수익을 또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 카페 36은 접었잖아요. 난 그거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춘천에 있었던 청년들이 만들어낸 인문학 카페 그 홍승은 그 자매가 같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도 페북으로 봤는데 거기는 문을 닫았다고 해요. 거기도 협동조합식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역에라는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에서 했으면 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문 닫았어요. 운영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시나 어떤 그 공공기관에 의한 지원금이 아니면 운영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상으로 하는 게 청년이었잖아요. 청년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많지가 않고 특히 춘천이라는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을 많은 조합원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협동조합은 농촌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더 잘 될 것 같지만 도시에서 더 잘 돼요. 대도시에서. 희한하죠. 그러니까 돈이 도니까. 희한하더라고. 그게 되더라고. 한숨을 왜 쉬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보도 들려오고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숨을 왜 쉬었냐면 네. 제가 이제 그 우리 동생 동물병원 네, 동물병원도 네, 조합원인데 네. 정말 그 의사를 고용하는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 업계에서 굉장히 경쟁의 시각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를 안 보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같이 하려고 했던 그 수의사도 너무 그 태클이 비탄을 받고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못하시고 막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무용은 자기가 의료인으로서 어떤 자격을 갖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실천을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한 것 같고, 그 밖에 다른 케이스들을 보면 조금 아직도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가장 이렇게 급진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자본주의 밖의 삶을 실천한 사람은 노숙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것과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서의 삶을 그쵸. 상상하자면 가장 그 너무 비참하게 끝이 상상되는 거죠. 이제 노숙자인데, 그렇다면 내가 노숙자를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려면 몸을 바꿔야 되는 건데, 네.
내가 그 질문 너무 감사해요.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빠졌다 싶은데 그런 거 같죠. 제가 왜 자본주의 외부를 상상한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화면에 맨 처음에 구성적 외부라고 하는 제목을 그거를 설명해야 돼요. 그쵸? 사실은 이 외부라고 했을 때 제가 말하는 건 구성적 외부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담론이라고 그랬죠. 경제도 담론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패러다임을 담론적 패러다임이라는 이 말을 하고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푸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담론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 뭐냐면 어쨌든 내가 그 말하는 방식에 의해서 객관적 실제가 있든 없든 이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구성이 되는 측면을 강조해서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담론 세계에서 태어나는 거죠. 이원적인 담론 체계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담론에 밖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데 항상 요 담론이라는 내가 태어난 요 담론적 맥락이 있잖아요. 요 맥락 안에서 살기 때문에 답답하고 이 맥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디에 서야지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담론의 바깥에 우리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 맥락을 완전히 떠나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노숙자? 글쎄 과연 자본주의나 우리 사회라는 맥락에서 완전히 떨어진 사람들일까? 그래도 가장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가 사실은 가장 반자본주의의 원리인데, 내가 보기에는 원래 자본주의는 미래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축적. 그죠? 이 사람들은 축적에 관심 전혀 없어. 오늘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가장 진짜 급진적인, 저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노숙자를 떠나서 어쨌든 보면 우리가 담론 밖에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담론의 외부를 상상한다는 것도 여기에 서서 얘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서서 다른 담론을 구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략은 항상 어디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항상 묻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태까지의 비판 이론은 항상 이 비판을, 이 담론의 밖의 시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요즘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것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매끈하게 그 담론, 우리가 아는 그 담론이 아니다. 요 논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담론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젠더 이분법의 담론이라면, 위계적 젠더 이분법의 담론이라면 이게 사실 지배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젠더 이분법은 항상 모든 담론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항상 여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우리는 외부는 없지만 우리 안에 구멍이 있는 건 알아. 이 구멍이 바로 차이들이 나올 수 있는 유령이 막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하냐면 계속 이 구멍을 찾아가지고 이 구멍을 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래서 구성적 외부라는 거는 이 짓을 하는 사람을 구성적 외부라고, 구성적 외부의 시점이라고 버틀러가 얘기를 해요. 주디스 버틀러가.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바로 주디스 버틀러, 말로는 이렇게 자기가 전면화시켜서 쓰진 않지만 바로 그 시각을 갖다가 지금 이 이론을 저는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각주의 이리가레이 버틀러는 달려요. 근데 막 전면화돼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만약에 자본주의 담론이면 내가 맥락이 자본주의적 담론, 경제 담론이 있는 지배적인 그 담론 안에서 살고 있고 태어났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밖에 아니라 이 안에서 구멍은 항상 있거든요. 요 구멍을 보는 거죠. 밖에 나가는 게. 근데 이 구멍은 구멍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또 하나 약간 미친년이란 소리가 듣고 깁슨 그레함이 약간 그 비판받았던 건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좌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회를 몽땅 총체적으로 한 번에 막
그냥 조작 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혁명인 거죠. 근데 혁명이렇게 그렇게 일어나려면 외부의 시점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우주인이나 외계인도 아닌데 이 지구화 다 됐다는데 지구화 바깥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윤리적인 인품을 다시 형성해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안에서 끊임없이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깁슨 그레함은 똑같이 경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깔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자본주의들이라고 했고요. 차이의 경제들이라고 했고. 왜냐면 그 안에 그 구멍 엄청 많고, 그러고 또 이 구멍이랑 이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다층성들은 서로 자기네들이 엮이는 가운데 다른 것들을 생산을 해내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섞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협상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만큼. 사실 이거는 기존의 비판 이론에서 중요한 물음이 아니었어요. 확 바꾸는 데서. 지금은 확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어느 강도로. 이거는 이제 똑같이 여성 혐오 남는과 관련해서 우리 페미니즘 논쟁 나올 때마다 저는 묻고 싶은 얘기거든요. 되게 중요한 물음이에요. 이 안에 보는 어떤 자기가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 다르거든요. 자기는 요만큼만 타협할 수 있는 사람 있고 이만큼 타협할 수 있는 사람 있고 이만큼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있고 자기 구멍 이만한 데 갔다 와본 사람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럼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성공적으로 조금 다른 합리성을 갖는 경제의 차이의 그런 경제들을 만들어내려면 그냥 확 바꿔 안 되잖아요. 노숙자처럼 살기 힘들잖아요. 그걸 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깁슨 그레함이 말하는 거는 그 조금에 섞는 것이 각각에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깁슨 그레함의 책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도 아닌데 2016년도에 비체랑 관련해서 책을 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제일 그 송곳 같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기자가 와서 막 인터뷰를 다 하더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선생님은 비체세요 이거든요. 우리 모두 비체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나보고 비체냐고 물어요. 그 말은 그 사람 눈에 되게 내가 충분히 급진적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 급진뱀이 아닌데요 이러고 다녀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참 급진적인 페미가 굉장히 많이 이제 요즘은 급진 앞에 안 붙이면 좀 안 세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급진 못 붙이겠더라고요. 왜? 나는 협상하는 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온건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온건함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한테 되게 관대함과 이해심을 열어주면서도 변화를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한 번에 확 바꾸라는 생각을 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힘들어서 하다가 말아요. 너무 심리적인 부담감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서 오늘 하루 요만큼 바꾸는 걸 낙으로 삼는다면 그건 되게 오래 가거든요. 저는 그 전략을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깁슨 그레함은 경제를 얘기할 때도 그래서 확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완전히 공동체 경제로 온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공동체 경제도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내가 경제적인 존재로서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형식적인 존재만 얘기할 뿐 그 조건만 얘기할 뿐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공동체적인 건데 열려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바에 달려있는 거고 그때그때 사실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뭐 컨디션 달라지면서 조금씩 내가 그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건 저는 그 깁슨 그레함의 이야기에 분명히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도 심했어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혁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혁명도 정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싹 바꿔 완전히 바꿔 확 바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한 작업은 뭐냐면 빙산 그리기였는데 이게 뭐냐면 위에 나온 얼음은 자본주의고 사실은 자본주의 밑에 다른 깊숙이의 사실은 땅들이 있잖아요. 이 땅들에 있는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시각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들은 무엇인가. 그게 네가 살고 있는 혹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 현장 혹은 너의 노동 현장에는 어떻게 나타나니 요거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고 가서요 책을 쓰신대요. 그럼 나오면 제가 또 한번 분석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나 공통점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을 하셨겠죠.
근데 그래도 아마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언어적인 한계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들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예 살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동체에 관한 글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걸 분석한 책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그게 영어로 된 건 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언어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권이 지금 되게 많이 제한된 상태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긴 해요. 옆에 한국 사람이 하나 붙어 있기는 해요. 같이 연구를 하시는 예술가 하세요. 퍼포먼스 하시는, 그러니까 뭐 시각 예술 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좀 많이 도와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질문에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벌써 28분입니다. 그래도 오늘 또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나요? 이게 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러면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다음에 한 강을 남겨놓으신 거죠. 네. 더우신데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요 과정 끝나고 나서 강좌 정회원이 되어주시면 어쨌든 벌집 세미나랑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뻥을 치면서 지금 유인을 하는 겁니다. 네. 계속 공부하고 싶으신 분, 페미니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자는 거죠. 세미나 같이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